예,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2024년 특별 기획으로 총선 출마자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을 대표하는 이번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총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분이 출마를 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오픈 스튜디오 천하가산 편을 통해서 누가 적임자인지 그리고 과연 어떤 인물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출연 순서는 사전에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예비후보님 먼저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예, 제가 신 후보님에 대한 일종의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앞조사까지 하셔도 예, 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예능감이 나오고 계신 후보님이십니다. 1970년 천안 출생이시고요. 아닙니다. 벌써 아닙니까? 예. 제가 천안에 만으로 4살인가 5살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원성동에서 계속 컸는데 태어난 거는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시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대전 출생이시고 천안에서 계속 자랐다는 말씀이시고요. 충남대 법학과와 그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6호로 출마를 하시고 천안갑에 출마하셨고 문희석 지금 현 국회의원과 한 1.42% 격차 예, 1328표로 그야말로 이제 석패를 예.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생은 떨어져도 봐야지 또 더 성숙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약간 좀 여유도 있는 모습이십니다. 예, 그다음 경력 계속 말씀드릴게요.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고요.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그리고 외교안보센터장, 국립외교원 교수, 외교부 정책기획관,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주로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전공도 그랬고 아까 법학 박사라고 하지만 제가 국제법 박사고 거기서 전쟁을 갖다 연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쪽에서 커리어를 1995년부터 이어와서 이제 29년 차네요. 그러시군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우선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먼저 출마의 변과 각오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사실은 식상한 게 아니라요. 그 질문이 오늘 토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왜 정치를 하냐? 수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저도 저한테 물어봐요. 왜 나는 정치를 할까? 근데 보면은 예전에 처칠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처칠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이거 근데 가십성 기사이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칠이 답하기를 나는 40%의 애국심이 있다. 나라가 잘 되는 걸 정말 희망한다. 그리고 40%의 이기심이 있다. 내가 정치가로서 뭔가를 풀어가고 싶다 이야기를 했고 20%의 분노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엉망이어서 내가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왜 정치를 하냐. 제 안에도 처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국심이 있을 테고 개인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이기심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서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겁니다. 제가 2020년에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요. 그 당시 상황은 보수 정당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보수 정당. 그런데요. 저는 외교안보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외교안보 정책에서 있어만큼은 정말로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고 북한의 핵위협을 인식하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저는 우리 보수 정당의 정책 기조가 맞다고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잘못하면 지켜지지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주목을 끌게 됐고 그래서 인재 영입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할까?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 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잘 설명드려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저한테. 네, 그러시군요.
바로 직전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활동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방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 지향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튼튼한 국방,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과 뭐 진보 정당이 서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국방 정책을 해왔어요. 뭐 큰 틀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 우리가 북한에게 잘해주면 북한은 우리에게 선의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말을 보면 비핵화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도 비핵화 의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려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국 실패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서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시작부터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적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튼튼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삼축체계라는 독자적인 전력을 보다 강화했고 또한 핵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룰을 따르다 보니까 그걸 깨는 순간 또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핵능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상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 협의체를 만드는 것까지 제가 국방 차관 있을 때 그 성과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그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 하나 던져도 네네. 될까요? 네.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요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필요하다면은 정말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간 하는 것은요. 일단 성인 남성이 군 복무 기간에 의무 복무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부사관이나 장교들 그 부분에는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국방을 지켜나가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50만 군 규모인데요. 50만 군 규모를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게 제 기억으로는 203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는 이제 성인 남성이 적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을 느리거나 다른 보완 수단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군 복무 기간을 느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성인 남성들의 반발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했냐? 직업군인, 부사관과 초급 간부를, 초급 장교를 느리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러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참고해야 돼요. 옛날에는 모든 지역에 저희가 촘촘하게 경계 병력을 배치했어요. 전방에서 보초 서부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학화 장비로 대체하면 병력이 약간 줄어들어도 전투력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여성을 의무복무시켜야 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그러한 논의나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논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좀 그 제대로 좀 지원이 안 됐고, 추진이 안 됐고,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도 대체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김태흠 충남지사님께서 사석에서 만나면 신차관 한번 제대로 하고 사표 내. 그러니까 지르라는 얘기였군요. 지르고 사표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국방부 차원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전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전을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 필요성과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은 약속인데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사실 논산 지역에서의 목소리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통한 논산 지역의 발전이 주목적이었어요. 국방산단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쪽 지역도 뭐 천안 갑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 지역도 어떻게 보면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군사관학교를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사실은요. 일반 대학과 육군사관학교는 달라요. 일반 대학은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단국대나 백석대나 호소대나 상명대 뭐 이런 데가 대학이 생기면 그 주위에 상권이 같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관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영내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영내에서 생활하고 의식주를 다 하고 엄격하게 외출을 통제하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실 외부와는 약간 차단되어 있어요. 노원구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받는 혜택은 많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논산 계신 논산 시민들께서는 육군사관학교가 오면 논산경제에 기여를 하길 기대할 텐데 생각보다 그거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논산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서 잘 그런 산단이 구축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조율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의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참모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차관이시면.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혹시 좀 이런 부분들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랄까? 이런 부분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 경험으로 국방 쪽을 해야겠죠. 국방에서 뭐 잘한 것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튼튼한 국방,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은요. 국방을 잘하면 돼요. 국방에서 뭐 남북 관계를 고려하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축적된 방산 기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가 가지고 방산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선순환이 되거든요. 해외에 수출하면은요, 수출해 놓은 게 다 뭐가 돼요? 우리의 자산이에요. 필요하면은 빌려 쓸 수도 있고. 왜? 상호 호환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수출은 상당한 혜택을 가져오는 전략산업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잘했고요. 아쉬운 부분은 저는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됐었으면 하는 건데 국가 예산상 제약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초급 간부들을 만나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거를 제가 다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네, 그러시군요. 우리 신범철 예비후보님을 만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는 질문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총 3개를 뽑아주시는데요. 하나 먼저 뽑아주시고 저를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뽑죠. 예, 그러시죠.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다 놓으셨나? 예. 절 주시면 안 보고 예. 말씀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 역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가 있다. 많죠.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국민들께서 대부분 환멸을 느끼시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정치는요, 공공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한된 국가 자원을 정치나 국가기관에서 권력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결국 정치인 거죠. 그런데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보면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들이 공천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 평소에 논의를 하지 않고 싸움만 하고, 뭔가 생산적인 아이디어는 내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꼬투리나 잡아서 말싸움을 하면서 저쪽을 무너뜨리려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요, 우리가 공공선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데 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것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고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누구고 그 소외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토의를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토의 속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여야 야로 구분돼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그러한 토의가 있으면서 제대로 된 논쟁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장하고 상대가 주장하면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치는요 환멸을
국민들께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마 선거 기간 중에서도 반복될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무조건 뭐 이렇게 막 비난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공약 없이 과거에 했던 공약들을 재탕 삼탕으로 우려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해요. 누가 정말 천안갑이라고 하면 천안갑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느냐. 누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는 정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과연 과거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관된 행보를 걸어왔느냐.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초심을 좀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지 뽑아주시죠. 또 뽑아야 되죠. 예, 참 예. 세 번이라고 했죠. 예, 예. 저와 가까이 있는 거 뽑겠습니다. 예, 자, 안 예, 보고 예,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싹 넣을까요? 아, 이거 뭐 너무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일본과 북한 중 어느 한쪽과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된다면 어느 쪽일까요? 이거 외교는요. 제가 또 외교부에서 정책기획관을 했잖아요. 외교부 정책기획관은 대한민국 외교를 전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저는 그것을 3년간 경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에서 저를 가장 발전시켜준 그러한 시기였다고 보는데요. 외교는요. 흑과 백이 아니에요. 일본과 북한 어느 한쪽에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일본과 북한 손을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을 잡을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해야 되고 때로는 시기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행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북한을 갖다가 설득하고 북한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다만 그 배경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익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확장시키는 거냐 또는 축소시키는 거냐 또는 유보를 하는 거냐 시기적으로 이번엔 좀 참았다가 다음에 더 얻어낸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토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래요.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북한을 더 심정적으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와는 역행하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김씨 왕조와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냉철해야 되고 때로 따라서 그 냉철함이 강경정책이라고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일본과 같은 경우는 역사 문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을 대하기가 되게 어렵죠. 외교도요. 일본하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일본은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애매한데 경험이 많아. 우리보다 축적된.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일본으로 인해서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할 경우에는요. 무슨 문제가 있냐.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한일 관계 악화를 활용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중심 축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돼서 그것에 맞게 가야 되는데 북한이나 일본이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판을 좌우하진 않아요. 대한민국 외교의 판을 좌우하는 거는요. 미중 전략 경쟁이에요. 지금. 그게 국제 질서의 판을 조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냉전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북한과 잘 지내고 싶어도 이 판이 움직이면서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선택해야 된다. 외교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약간 우문현답을 드리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예.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쨌든 사전에 조율 없는 질문인데 뽑기를 되게 잘하시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뽑기를 잘하는 어려운 거 뽑으면 안 되는 예, 마지막 하나 더 뽑아주시죠. 제일 멀리 있는 걸 뽑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궁금한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점수를 국정운영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이거는 정말 질문이에요. 진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부터 그런 질문이 있는지도 몰랐고 잘못 뽑았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차관을 했습니다. 초대 국방 차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도리예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지 않습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높지 않다고 해서 제가 낮은 점수를 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또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80점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20점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사실은 저는 소통을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국민의 뜻이 더 잘 반영되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조언을 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과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도 없고 윤석열 정부의 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한 거라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그 부분에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솔직 토크 그 기획 의도를 아주 잘 살려주신 솔직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어려웠어요, 사실. 이제 좀 질문을 좀 천안갑적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천안갑이 이제 천안 전체가 이제 충남의 수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천안갑이 상대적으로 좀 덜 발전됐다 이런 비판이 있고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천안갑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해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천안갑에서 정치를 하게 된 부분인 거죠. 왜냐? 그래도 내가 자란 지역의 발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당시에 4년 전에 인재영입 6호였기 때문에 제가 더 좋은이라는 건 없겠죠. 당선 확률이 더 높은 지역구를 달라고 했거나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었어도 아마 그 당시엔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천안의 상황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왔으면 천안의 상황이라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는요 거의 민주당이 주로 천안갑에서 국회의원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험지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천안갑에 오게 된 거는 고향을 사랑해서 왔는데 이제 문제를 알아야지 해법이 구해지는 거죠. 천안갑이요 제가 초등학교 남산초나 개광중 북일고를 다니던 1980년대만 해도 천안의 중심이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랬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뭐가 있냐? 교통이 제일 좋았죠. 고속버스 터미널과 천안역이 인접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천안역 인근에 있었어요. 또 좋은 일자리도 인근에 있었어요. 천안시청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바로 역전과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권도 거기에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천안의 중심이 천안갑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이후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20년대 초반인 현재까지 이후의 상황을 보세요. 그 핵심이던 어떻게 보면 철도의 새로운 방향 KTX가 어디로 갔어요? 천안의 서쪽 끝으로 갔어요. 천안 아산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것을 천안의 발전을 위했다면은 천안갑의 발전을 위했다면 천안역에 유치를 했었어야 돼요. 대전도 대전역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천안갑에서 놓쳐버렸죠. 동시에 시청은 만약에 교통의 인프라 하나가 저쪽으로 갔다면 시청은요 천안갑에 남겨놨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안이 균형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청도 따라서 KTX역 인근으로 갔어요. 인프라 차원에서 교통과 좋은 직장이 한 곳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지금 천안역 인근은요 저도 뭐 밤에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지만 밤에 가면 컴컴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이렇기 때문에 전 이걸 바꾸겠다는 거죠. 바꾸는데 기회가 왔어요. 왜냐하면 GTX 신호선은 KTX 못지 않아요. 왜냐? 속도는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조금 느려요. 그런데 얘는 어디로 가요? 바로 강남으로 직통해요. 삼성역으로 가요. 그리고 GTX라는 것의 핵심이 어디로 가냐? 삼성역에서 서로 만나고 해서 삼성역을 가는 게 앞으로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GTX 신호선이 천안에 온다면 아까 얘기한 교통과 일자리 중에서 하나가 해결되는 계기가 돼요. 이것과 맞춰서 천안시에서 천안역도 신축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양질의 일자리가 안 오면은요. 여기 왔던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어디 가요? 택시 타고 불당동이나 다른 동네 갈 수 있어요. 두정동이나.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놔야 여기에서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찾아보는데 기업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도심 지역에는요, 대규모 공장 같은 건 짓지 않아요. 왜?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IT예요. IT 쪽. 근데 IT와 관련해서는요, 전문 인력의 난방 취업 한계선이라는 게 종종 회자돼요. 왜? 평택 이남으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우수한 인력들이. 심지어 천안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조차 그쪽으로 가길 희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다행히도 GTX 신호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난방 한계선이 평택에서 천안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IT에 한번 걸어볼 필요성이 있고 무언가 성장 동력이 되는 시발점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국방 차관할 때 눈여겨받은 게 있어요. 그게 국방 AI 센터예요. 지금은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지 않고 인력도 얼마 안 돼요. 어느 정도 키우는 거는요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돼야 돼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제가 그걸 유치해서 그때쯤이면 GTX 노선도 완전히 깔릴 테고 그렇죠? 그걸 맞춰가지고선 그걸 유치하면은 얘 자체는 그래도 대기업과 같은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 국방은요 예산을 갖다가 쓰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방 AI와 관련된 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하도급식으로 계약을 맡겨요. 그럼 관련 방산 IT 기업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천안역 인근으로 해서 이러한 국방 AI 센터와 방산 IT 기업들이 오면 그럼 거기에 다시 상권이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천안 원도심 지역의 발전 방식이고요. 이렇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뭐 있으면 좋은 거 있다고 던지는 건 저는 그거는 올바른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두 가지 인프라와 일자리를 갖다가 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넣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원도심만 발전한다고 천안갑 지역이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안갑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은요, 원도심은요, 요만해요, 요만해. 그런데 사실 이쪽 동부 6개 읍면동은 이만해요. 이쪽에도 인구는 적지만 무언가 성장 동력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제일 끝 지역의 동면에 빙그레 산단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남쪽에 세종시와 연계되어 있는 성남 지역에 여러 가지 산단이 조성돼요. 이 산단을 잘 조성하고 거기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산단이 조성됐는데 그쪽 지역 가면은 좋은 직장, 그러니까 양질의 기업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가 고민이 되고 동시에 정주 여건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노력도 해야 되고 동시에 다 살 수가 없으면은 천안 원도심에서 이쪽 동부 6개 읍면으로 나가는 교통을 개선해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두 가지가 제기되는 거예요. 인프라와 일자리. 그래서 사실 지금 취암산 터널 하나로 나아가는 그 도로는 너무 막히기 때문에 빨리 외곽순환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인프라 차원의 노력이고요. 일자리는 산단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양질의 일자리가 생산되는 게 문화 관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천안갑 지역에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관광 명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기존의 자산인 독립기념관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 사람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독립기념관 구조로는요 사람들이 점점 더 찾아오는 것보단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한식물 독립파크고 그거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4천여 종에 달하는 그 토종 식물들을 여기다가 모아서 전시를 하면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내 아이들을 데리고 이게 천안이 아니라 수원에 있다면 수원을 갈 거고 경북에 있다면 경북에 갈 거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독립기념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훈처 예산으로 이 파크를 갖다 왜냐면 식물주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다면은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늘고 이거를 통해서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숙박업 또 병천에 있는 먹거리 다 연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핵심 키워드로 했고
이 약속을 내가 못 지키면 정치 안 한다. 4년 동안 제가 모두가 다 완성은 아닙니다. KTX 같은 건 조기환공해서 임기 내에 하고 싶고 파크 같은 거는 조금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워딩까지 다 약속을 할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은요 4년 뒤에 출마 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이 좀 쇼킹했나 보더라고요. 저희 보좌진들도 반대를 해요. 그렇게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출판 기념회 했잖아요. 출판 기념회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정치라는 소신입니다. 모두가 다 넘버원이 되려고 할 때 나는 올리원이 되겠다. 내 스타일은 이거로 가고 이 스타일로 평가를 받고 평가를 못 받으면 때를 찾아서 아름답게 그만두고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를 바탕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자. 그게 제 소신이고 그런 쪽으로 천안도 발전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데요. 좀 질문을 좀 함축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선 상대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인데요. 문진석 의원의 의정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남을 평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문진석 의원님은 그분의 역량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의 평가는 사실은 천안 시민들께서 해주실 거고요. 뭐 제가 당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눈에 띄는 활동을 제가 본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뭐 상임위라든가 뭐 의정 활동 어느 쪽에 좀 중심을 두고 활동하실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의 업무와 지역적인 차원의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안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임위는요 전문성이 있어야죠. 내가 가장 잘하는 국정 운영의 파트에 상임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통이나 국방위를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멋지게 일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한다면은 저는 교육위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숫자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 그들의 다양성을 더 키워줘야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20년, 30년 후에. 그런데 지금 교육을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권이 약간 축소되고 있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정말로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요,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있어서, 뭐, 원래 국회의원 임기에 2년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 정도는 교육위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뭐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인데 시민들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국토위 가라, 국토위. 그래야지 다 천안을 발전시킨다. 근데 국토위 간다고 천안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천안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아니라요. 지역 국회의원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발전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 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아마 제 전문성을 찾아서 갈 것 같습니다. 예.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낙선을 했을 때 막막했어요. 사실은 낙선한 사람만 알 거예요. 그 막막한 건. 그런데 제가 다시 일어서고 국방부 차관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힘이 저를 지지해 주신 천안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감사한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천안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지금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예비후보를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국방부 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좀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천안갑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 천안 한편은 잠시 뒤 11시 30분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예비후보를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